뭐 의존이 뭐고, 그 다음에 실질이 뭐고, 뭐 형식 형태소가 뭐고, 요 정도까지만 아마 아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라고 한다 했을 때 뭐에 따라? 얘는 그냥 자립의 여부에 따라, 자리 여부에 따라, 얘는 실질적인 의미에 따라, 의미 여부에 따라, 요렇게 아마 기억만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명확히 여기에 누가 있는지까지는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냥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정도만 하셨을 텐데, 자, 요거는 일단 말 그대로 혼자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고요. 혼자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부터 이제 뭘 넣어볼 거냐? 자, 품사나 그 외에 어떤 요소들을 좀 넣어볼 거예요. 이제부터. 얘 자립 형태소엔 정확히 누가 있는지. 자, 우리가 자립 형태소는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요걸 갖고 가셔야 되는데, 자, 모든 뭐라고요? 자, 모든 품사가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뭘까? 그렇지, 정답. 좋아요. 자, 모든 품사지만 조사는 안 들어갑니다.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는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있을 겁니다. 모든 품사 중에서 빠지는 거. 조사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동사형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맞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따로 빼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조사도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어간과 그 어미 친구들도 당연히 안 됩니다. 얘네들은 혼자서 쓸 수 있어요? 아직 좀 감이 좀 없으시다 싶으면은, 자, 요걸 볼게요. 자, 예쁘다로 나눴을 때, 자, 얘는 이렇게 나눠지죠? 예쁘와 다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각각 얘가 혼자 쓸 수 있냐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합쳐져야 쓸 수 있는 거잖아. 반드시 용어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돼야 된다 했어요. 기분이 괜찮니? 응. 잘 보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세 친구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의존이라는 거는 혼자 쓸 수 없다는 친구니까,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의존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여러분들이 눈치가 좀 있으시다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만 3개만 써도 일단 됩니다. 그쵸? 뭘 써줘야 돼? 자, 일단 조사 당연히 써야겠죠? 조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간 혼자 쓸 수 없고요. 어미 혼자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혹시 요걸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접사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접사?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들어보긴 했어요? 친구는? 처음 들어봐? 친구는 들어봤어요? 어디에서 쓰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좀 힘든가? 그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조사가 의존인 이유는 제가 저번 주에 품사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왜 혼자 못 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될까? 조사의 특징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조사는 어디에 붙는다 했죠? 체언 뒤에 붙는다고 했고, 얘는 우리 품사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분리가 가능한 축에 속하는 친구였어요. 품사의 우리가 단어의 정의라고 했을 때 자립이 가능하고 분리가 가능한 말의 단위라고 했었어요. 아, 그럼 아까 우리 처음에 자립이 가능하다는 말을 생각해서, 아, 그래서 모든 품사가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는 게 지금 연결이 될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감 어미 같은 경우는 방금 혼자 쓸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하나 문제를 또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요런 친구들. 자, 얘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일단 얘가 관형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쵸? 누굴 수식해줘요? 체온을 수식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얘만 한번 봐봐요. 자, 얘는 혼자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보일 때? 혼자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혹시 아세요 이거? 뭐라고 하는지? 맞아요.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 의존 명사는 의존 형태소인가? 보통 기능만 보면요, 여기 꼴만 보면은 혼자서 못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존 형태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하지만 얘는 자립 형태소예요. 우리가 무슨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은, 자, 품사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얘는 의존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명사잖아. 얘는 명사라는 품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좀 문법에서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요러한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사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접사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요것도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접사를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어근이라는 걸 하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근과 접사가 같이 세트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간은 어땠어요?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근은 뭐냐? 어근은, 자, 이것도 단어에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예요. 단어의 구성 요소 중 하나예요. 어간어미 같은 경우는 용언에서의 구성 요소였잖아요. 맞아요? 자, 얘는 단어에서의 구성 요소인데, 어근이라는 건 뭐냐? 실질적인 뜻이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해요. 실질적인 뜻이 있는 부분. 자, 그러면요. 자, 사실 이 어근은 단어라는 범위에서 생긴 거라고 했잖아요. 자, 아까 단어라는 범위 안에 우리 안에 용언이 구성상 어떻게 있어요?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사실상 용언도 어근을 판별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봐봐요. 우리가 막말로 그냥 말, 요거 하나 자체는 은근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근이긴 하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어근은 뭘까냐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 어딜까? 예쁘까지?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의 이 예쁘를 우리가 기존에 어간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어근이라고도 해요. 왜?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가 존재하는 부분이니까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나오는 게 접사인데, 자, 접사는 요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정의를 한번 생각해 줘야 돼. 정의가 뭐였냐면요, 어근에 붙어서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는 친구예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자, 그럼 어디가 핵심이야? 요게 핵심이야. 어근에 붙는다는 얘기.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접사 같은 경우는 어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친구예요. 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자립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라는 걸 봤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의존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접사가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나올 만한 게 이제 이런 거.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세 개. 자, 접사가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접사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근을 알고 있으시다. 자, 우리가 어근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시다면은 접사를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디가 접사일까요? 여기서는 꾼이 접사죠. 그쵸?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음이 접사예요. 여기서는 자, 규민이 하나 남았어. 너가 맞출 수도 있어. 라스트 찬스야. 자, 여기선 기예요. 네. 이 다 같은 경우 봐봐. 우리 일단 담기다 여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 뭐야? 용언이죠. 그죠? 그리고 담기다에서의 일단 원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담다까지잖아. 맞죠? 담다가 원형이죠? 그래서 여기 담까지는 이제 뭐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어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어미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접사예요. 얘가 접사예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요 꾼 같은 친구는 의미를 부가하는 역할을 해요. 의미를 부가하는 역할. 자, 사냥에서 꾼이라는 뜻이 대략적으로 뭘 것 같아요? 뜻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뭐뭐를 하는 사람인 거잖아. 그치? 사냥을 하는 사람, 장사꾼, 그죠? 도박꾼, 뭐 사기꾼, 뭐 이런 거 등등등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가해주는 친구야. 자, 우리가 얘 혼자 자체가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얘는 말 그대로 부가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 혼자서는 실질적인 뜻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요, 의미 부가라는 말을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요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도 얘기를 해요. 의미를 한정한다. 요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혹시 이거 맞추실 수 있겠어요? 맞추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세요? 아세요? 얘 기능. 이 음에서의 기능이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오. 품사를 변경해 줍니다. 품사로 변경해 주는데 얘는 원래 뭐야? 울다라는 동사죠? 그리고 이 음이 합쳐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명사로 바뀐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역할은 품사를 변경해 주기도 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그럼 얘는 뭘까라는 거예요. 이 기가 무슨 접사일까요? 접사긴 접사인데 무슨 접사일까? 담다에서 담기다야. 수동태는 영어고요. 우리 피동이라고 하죠. 영어. 맞아요. 자, 방금 힌트를 줬습니다. 그렇죠? 피동의 역할을 한대. 맞아요. 우리 접사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열심히 외웠던 이시리기, 그 다음에 이시리기 우구추 그거 외우셨죠? 안 외웠어요?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신데? 외워봤어? 안 외워봤어?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 안 해봤어? 김이 기억 안 나? 아닌가 보지 뭐. 그러면 자, 얘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3학년 끝나기 전에 아마 한 번은 배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 피동사동의 기능도 한다. 그래서 뭐 얘가 나중에는 뭐 피동전미사 혹은 사동전미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접사는 뭐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러한 기능이 있다. 자, 그래서
얘는요 결론적으로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요 의존 형태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얘네도 얘네지만요, 우리가 방금 어간이라는 것과 어근이라는 그런 포인트도 좀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만약에 문법을 좀 공부를 하셨다면은 좀 더 어려운 부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어간과 어근을 구별하는 거, 혹은 어간과 뭐 어근, 접사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건데,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이 솟다라는 이거 자체를요 한번 나눠봅시다. 어간은 어디까지죠? 어간은 솟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는 다까지였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자, 여기서는 어간이 어디까지일까요? 어간이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이거 둘 다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맞아? 어간? 샘솟까지야? 샘솟까지? 맞아? 네.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네, 요렇게 가져주셔야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 어미도 솟까지예요. 자, 그럼 이제 자, 어근은 어디까지일까요? 여기서 어디까지가 어근일까? 이제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솟까지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어근은 그럼 어딜까요? 솟? 솟? 하나 더 없어? 다른 정답. 샘솟 두 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묶여서? 넌? 너도 두 개 묶여서? 네. 세 분 다 틀렸어요. 자, 여기서의 어근은 따로따로 가셔야죠.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걸 기준으로 나누는 거니까. 솟다는 솟다의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샘은 말 그대로 샘이라는 뜻이 따로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렇게 갖고 가셔야 되고, 자, 하나 더. 자, 여기서의 어간은 이제 찾기 쉬우시죠? 어디까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간은 치솟까지죠. 어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여기서 한번 문제. 자, 얘의 어근은 뭐까지, 뭐 있을까요? 다른 답 있으신가요? 정답. 여긴 소까지예요. 자, 치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의미가 있어 보여요? 없죠? 얘는 단순히 뭐야? 부가해주는 친구예요. 아, 그럼 여기서의 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접사가 돼야죠. 네. 이게요, 지금이야 잘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 용어가 살짝 비슷해가지고요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가셔야 돼요. 어근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실질적인 뜻이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요. 접사는 그 어근에 붙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네, 접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됐어? 자, 이제 여기로 들어가 봐야 돼요. 제가 아까 기준을 이렇게 나눠주긴 했었는데요.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라고 했었지만, 자, 그러면 의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도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자, 의미라고 했을 때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었어요. 의미가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실질적 의미에 해당하는 언어적 의미, 어휘적 의미. 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네, 문법적 의미입니다. 자, 그럼 사실 여기서 실질 형태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질적 의미 혹은 어휘적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시는데, 그럼 형식 형태소라고 불리는 것들은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형식 형태소는. 자, 그럼 이제 실질 형태소의 종류 뭐가 있을까? 실질 형태소의 종류,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 조금 편하게 하시면, 자, 실질 형태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자립 형태소예요. 모든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돼요.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눈치가 조금만 빠르시다면은, 자, 하나를 넣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친구입니다. 어간? 접사? 일단 접사는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인 어떤 어휘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어간 배웠을 때는 뭐라 했었어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 했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얘는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랑 어간이란 친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어간도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남아있냐? 요런 친구가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있겠죠. 조사, 뭐 어미, 뭐 접사, 뭐 요런 친구들이 나눠지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특이한 친구가 하나 보일 겁니다. 누구죠? 여기서 유일하게 좀 특이한 애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중에서. 안 보이세요? 그냥 한번 잘 관찰해봐. 어떤 친구일 것 같아? 뭔가 특성이 특이해. 자, 다른 애들은 자립이면 그냥 자립이면 그냥 실질이랑 연결되고, 형식, 뭐 조사, 어미, 접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의존이면 보통 형식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누구만 좀 특이해. 어간이라는 친구만 어때? 의존인데 실질이야. 그죠? 우리가 형태소에서는 그럼 문제가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얘가 어간이라는 친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의존이지만 실질 형태소를 가지고 있는 특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올 거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요 형태소를 한 2학년쯤 좀 넘어가면, 고등학교 2학년쯤 넘어가면은 배우실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뭐 2학년 교과서가 안 나오긴 했어요. 지금 고1 거까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중1 거 나왔죠? 중1 거 새로운 교재 나왔고, 고등학교 1학년 것만 나왔는데, 자, 2학년 때 올라가시면은 배울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형태소 분석이에요. 형태소 분석.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나는 하늘을 봤다. 자, 이렇게 나눠보는데, 자, 요거는 형태소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자, 방금 여기에 있던 요런 요소들로 분석을 해줘야 돼요. 요런 요소들로. 그러니까 조사가 있으면 조사대로 나눠줘야 되고, 어간이 있으면 어간어미 나눠줘야 되고, 접사가 존재하는 접사로 나눠줘야 되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품사별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일단 어떻게 나눠주냐? 얘는 바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쵸? 요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나눠줄까요? 나눌 수 있을까요? 하늘, 을로 나눠주면 되겠죠? 하늘, 을로 나눠주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눠주면 될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애매하죠? 그죠? 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사고가 있습니다. 특히 문법에서 같은 경우는 용언과 관련돼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든 형용사든 항상 뭘 생각해 주셔야 되면 원형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원형. 그래서 여러분들 뭐 누구야 장원영 같은 경우에 뭐 맨날 럭키비키냐 이러면서 막 원형적 사고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형적 사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봤다라는 것의 원형이 뭘까? 보다죠, 그죠? 보다. 원형입니다. 자, 원형이에요. 그럼 얘도 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그럼 얘는 보 플러스 그 다음에 다른 친구 어떤 애가 들어가야 돼. 그게 누굴까? 그죠? 아따예요. 그쵸? 정확히 말하면 보와 아따 이렇게 나눠주셔야겠죠? 자, 근데 자, 이걸 원형으로 바꾼 상태에서 아따까지 변환을 시켜줬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형태소를 나눌 땐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어떻게 나눠줘야 될 것 같아? 보, 앗, 다, 보, 앗, 다. 맞아? 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 수업을 계속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맞는데도 제가 일부러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의 신념이 맞으면 그렇다고 해주셔도 됩니다. 세 개로 나눠진다면 세 개로 나눠진다고 쭉 밀고 나가셔도 돼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바꿔요, 안 바꿔요? 보아시랑 다로 바꿔요? 오케이. 친구는? 보다는 이거 어떻게 이걸 결합해? 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친구는? 보랑 아시랑 다. 네. 뭐 맞았는데 왜 그랬어? 자, 이렇게 나눠져요. 보, 앗과 다로 나눠집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는 잘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미라는 거니다. 오케이. 그죠? 요거까지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간이라는 것까지 오케이.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얘는요, 따로 나눠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말의 끝에 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 어미라고 해요. 말의 끝에 오는 거. 이 말이라는 게 끝에 오는, 종말할 때 쓰는 그 말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끼는 뭐냐? 얘는 뭘까? 선어말 어미가 정확히 뭐예요, 그러면? 어마어미 앞에서. 맞아요. 얘는 어마어미 앞에 오는 어미라고 해서 요렇게 얘기합니다.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선어말 어미. 먼저 선자죠. 보통 여러분들은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주로 어떨 때? 시제 표현을 사용할 때. 주로 시제 표현을 사용할 때 나오는 어미가 선어말 어미입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에서 나와요. 뭐 주체 높임, 뭐 객체 높임, 주체 높임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를 접한다고 하면은 시제 표현이요. 시제 표현이라고 한다면 뭐야? 뭐 방금 같은 건 과거 시제겠죠? 뭐 그거 말고도 현재 시제나 뭐 미래 시제, get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요 정도로만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형태소로 어떻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눈 거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형태소가 몇일까?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되는 거죠. 맞죠? 뭐 굳이 여기서 이제 뭐 자립 의존으로 나눠진다 치면은 얘는 이제 자립이 되고 얘가 의존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립이 되고 여기가 의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뭐예요? 줍니다. 자립 의존 중에 보면은 뭐로 나눠지고?
잠깐만, 얘 뭐라고? 어간이라고. 어간은 뭐라고? 우리 지금 자립이냐 의존으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의존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뭘로 나눠줘야 되냐? 의존, 의존, 의존으로 나눠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이걸로 바꿔볼게요. 자, 실질이냐 형식이냐로 나와봤을 때, 자, 여기는 뭘까요? 여긴 실질, 그죠? 여기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질. 자, 근데 여기서 문제. 야, 하늘은 왜 여기서 더 못 나눌까? 하와 늘로 못 나눠? 고유? 고유명사? 근접합니다. 자, 얘가 하나 빠지면 실질적인 의미가 사라지죠. 어간도 마찬가지였죠. 그쵸? 이 어간이 바뀌면 실질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얘도 애초에 하늘이라는 하나의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하나의 의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묶어서 실질이라고 해야 되고, 자, 얘는 형식일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보, 다로 했을 때. 자, 김현아, 이번엔 얘는 뭘까? 이제 됐네요.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실질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형식이죠. 자,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내볼 건데, 좀 쉽게 갈게요. 너무 어렵게 할 것 같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어렵게 할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요것도 지금 적어주시고요. 자, 사실 뭐 형태소로 다 나눠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형태소로 나눠 주시는데, 요거는 그냥 이런 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부분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세워야 될지, 아까처럼 요 경계선을 한번 작성해 주세요. 어디까지 나눠야 하나. 자, 방금 같이 봤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나눠줄 수 있었죠? 보았다로, 그죠? 다 하셨을까요?
어디 적었어? 역시 세 분 다 틀리신 부분이 하나 있군요. 어디일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제가 혹시 몰라서 아까 요거 설명드렸었는데 요거 있으면 하라고. 자, 일단 뭐 앞에까지는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고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고 요것도 끊어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어떻게 끊어줘야 될까? 아까 다 맞추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끊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요거대로 끊어주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여기서 그냥 하나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뭐 하라고 했죠? 원형적 사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원형이 뭐야? 어? 예쁘다죠, 그쵸? 그럼 어디까지가 어간인 거예요? 예쁘까지가 어간인 거예요. 어간인 거예요, 그쵸? 그럼 나머지 니은은 어떻게 할 거야? 자, 니은은 따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예쁘,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니은은 그러면은 뭘까? 니은 뭐예요? 니은은 뭘까? 뭘 것 같아요? 왜 당황을 해요? 방금 여기까지가 어간이라며. 그럼 뒤가 뭐겠어? 네. 어미죠? 물론 얘가 뭐 정확히 말하면 뭐 관형사형어미 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건 아니니까 얘가 어쨌든 간에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어미예요. 어미고요. 자, 그 다음에 얘 부분, 요 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뭐냐면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정확히 말하면요. 서술격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 이거 뭐라 했지? 서술격 조사 뭐였죠? 뭘로 바뀌는 거죠? 태연이 알지? 응? 뭐 활용도 맞지만 문장 성분으로 뭘로 바꿔줘? 서술격 조사니까 서술어.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이 공원 같은 경우 그냥 보면 체온이잖아. 맞죠? 체온인데 보통 서술어로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 서술어는 보통 누가 많이 써?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쓰이지 않아요? 그쵸? 근데 얘는 서술어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다라는 조사를 붙이면서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셨죠? 우리 저번 주에 격조사 했었잖아요. 주민아, 기억나? 공부 이 시키야. 복습하세요, 복습. 여러분들이 진짜 겨울방학 때까지만 잘 버티시면은 너무 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잘 버티시잖아요. 이번 1학년 갔을 때 내신 대비 진짜 조금만 해도 1등급 그냥 쌉 가능입니다. 진짜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중등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원리들이라 이런 거를 미리미리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클리닉으로 주어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중등과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고등 쪽에서 이제 꼭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 뭐 제 영상이라도 보시던가 아니면은 뭐 문제 풀면서 막히는 거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거죠. 그거 제일 좋은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예로 나눠주는 건 이제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그쵸? 자, 근데 다만 실질, 그러니까 의존이면서 실질인 부분은 뭐만 찾으시면 돼요. 이 변수가 딱 하나 있잖아. 그치? 뭐였죠? 어간이었죠? 그럼 여기서의 어간이라고 불릴 만한 부분은 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요 부분밖에 없었죠?
그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면 틀리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것도 나눠볼까요? 나머지는 뭐 쉬웠을 겁니다. 품사로 나눠본다고 한다면은 각각 명사죠, 그쵸? 명사, 명사, 명사. 얘는 조사, 그죠? 얘는 명사. 그럼 얘도 조사죠. 자, 얘는 맞아요. 부사예요. 자, 얘는 형용사? 왜? 공연 꾸며주고 있는데. 원형이 예쁘다니까. 맞아요. 이제 페이크 이제 안 먹히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얘 형용사예요. 잠시나마 관형사 막 이렇게 생각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생긴 건 어쨌든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것 같잖아. 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네, 형용사였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명사. 얘는 품사가 뭘까? 여기 쏟았잖아요. 그죠? 여기 써놨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미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72페이지에 요거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네, 요건 모의고사형 문제니까요. 요거 하나 푸시고 제가 풀면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 푸셨나요? 아직 이것도 풀어야 돼요? 아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어허. 요거는 많이 어질어질 하신가 보네. 꽤 많이 들으셨네. 자신있게 2번으로 하셨던데. 네. 2번 아니에요? 자, 1번은 뭐 어렵진 않았죠? 2번만 해주면 돼. 2번부터 해줄게요. 자, 맨발의 맨은 발과 결합하여 뜻을 더하는 기능을 하므로,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러면? 뜻을 더하는 기능. 아까 방금 배웠잖아. 뭐에 해당하는 친구야? 이 맨이 뭘 것 같아? 접사죠? 자, 그럼 하나의 형태소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보세요.
접사도 형태소죠. 그쵸? 그러면 2번은 맞는 말이네요. 그죠? 자, 3, 4번에서는 좀 괜찮으셨나? 아니면 3, 4번을 안 보시고 그냥 2번으로 때리셨나요? 혹시? 맞아요? 딴 거 다 봤어요? 3번, 4번에서 헷갈린 건 없었고? 규민이도 없었어? 자, 5번 볼게요. 자, 5번. 자, 이걸 왜 5개라고 생각하신 거죠, 대체? 자, 여기 얘기해봐. 5개 뭐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보세요. 뭐 있어요? 가, 을, 로, 다. 4개로 해서 틀렸다고 하신 거예요? 참고로 6개입니다. 그렇지. 맨 들어가야죠. 자, 가, 을, 맨, 로, 띠는 안 되죠? 안 되죠? 어간이니까 안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다. 6개입니다. 됐죠? 이 형태소 분석이 진짜 나중에도 많이 빡셀 겁니다. 같은 경우는 그냥 사회 현상이었으니까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자, 요것처럼 이제 철학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어려워하는 뭐 비문학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요런 걸 겁니다. 네, 철학, 그다음에 뭐 과학, 뭐 그다음에 기술, 뭐 요런 쪽이 제일 힘들 겁니다. 그쵸? 물론 이거에 대해서 얼마 안 접해봤다면 이거가 뭐가 어려운지조차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네, 보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들이 자, 요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철학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일단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도대체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지문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해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의 메커니즘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편하거든요. 자, 철학이라는 그 뜻 자체가 뭘까, 일단?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누군가의 생각이에요, 생각. 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개념이라도 있잖아요. 어떠한 개념들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철학이라는 거는요, 누군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리도 아닐 뿐더러 지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힘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가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체계가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기화는 뭐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이게 기화인가? 승화인가 그건?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요, 사실 이해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얘네 주장이구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인물이 뭐라고 샬라샬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기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A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봐봐요. 주장이 나왔어요. 주장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 뭐고, 두 번째 뭐고, 세 번째는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려워요. 자, 거기만 봐도 중간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은 뭐 아와 비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어렵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얘네의 주장은 이렇구나. 여러분들이 봐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규민이가 뭐 이제 민정이의 어떤 생각을 얘기했을 때 뭐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친구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생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뇌피셜이잖아, 그치?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확인을 해볼 때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얘는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고 얘는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요걸 위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요거 분명 어렵습니다. 그냥 보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지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것이에요. 추가로 얘기하자면 참고로 얘는 고3 기출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면 벌써 쫄리죠?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할 때는 괜찮아질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물어보세요. 제가 같이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가 신채호는 신채호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 방금 얘기했죠? 철학은 누군가의 주장이라고 했으니까 신채호라는 친구 일단 동그라미 쳐주셔야겠죠? 그래서 역사를 얘가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비아의 투쟁 과정이래요. 그냥 이렇게만 갖고 갑시다. 비아의 그냥 투쟁이래요. 투쟁. 한마디로 누가 싸우는 거야? 얘와 얘가 싸운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여기서 막 이렇게 하시면 돼. 아가 뭐고 비아가 뭐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지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했다. 자, 이건 어디 부분이 연결이 될까요? 자, 아까 투쟁이라는 워딩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뭘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긴 하곤 했다라는 부분도 연결이 가능하신 거죠. 거기까지 됐죠? 자, 하지만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게 반드시 뭐는 아니라는 거야. 꼭 강경하다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요거 이해되세요? 여기서 모르시는 단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괜찮죠? 아직까지? 자,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한다. 자, 이거 지금 두 집단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집단이 뭐였냐면은 식민지 민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정리하기가 좀 빡셀 것 같아요. 왜? 거기에 무슨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얘가 독립운동가잖아. 그죠? 독립운동가 하면은 뭐랑 관련돼 있을까?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와 배경이 됐겠죠. 그럼 식민지 민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인 건 오케이, 알겠어. 자, 근데 거기에 제국주의 국가에서라는 부분, 그럼 여기를 이제 뭘로 좀 반환시키면 돼? 일본이죠. 자, 일본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이렇게 변환하면 어때? 조금 쉽죠? 네. 그럼 일본 민중인데 뭘 반대하는 거야? 요런 식민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러면 어때? 이 둘의 속성이 비슷해 보여요? 달라 보여요? 뜻이 비슷하죠? 얘네들의 뜻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쵸? 둘 다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한다고 했어요? 얘네들 간의 연대를 지행하기도 한대요. 연대라는 건 뭐예요? 이 둘을 합치는 거죠. 그럼 지향 뭐였죠? 지향? 좋은 거죠? 좋아하는 거? 그죠? 자,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다. 자, 그럼 이 투쟁이라는 말과 연대라는 말, 근데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본다면은 싸우는 거랑 합치는 거랑 누가 봐도 모순이죠. 싸우는데 어떻게 합쳐?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쟁 이꼬르 이 둘이 연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요럼 좀 괜찮으세요?
자,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인 핵심 개념인 R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R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R라는 개념은 결국 누가 정한 거야? 이 신채호라는 사람이 정한 거니까 얘가 요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뭐에 대한 얘기? 아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신채호의 사상에서 여기서도 이러잖아. 얘의 생각에서 얘의 입장에서, 그죠? 얘의 사상에서 R한, 자, 여기서 좀 어려웠긴 나온데,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하와 마주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 요건 일단 끊어주기만 해보시고요. 제가 요거를 다시 변환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 R라는 건 첫 번째, 지금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래. 우리가 쉬운 것만 생각해 보자고. 그렇죠? 쉬운 것만.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 그럼 한마디로 더 쉽게 하면 어떻게 해? 뭐야? 그냥 자기 자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아와 마주선 주체라고 했어요. 비아랑 마주선 존재. 근데 지금 비아를 뭐라고 설명돼 있죠? 비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상대하는, 그죠? 상대하는 존재가 비아라고 했습니다. 자, 요걸 봤을 때 R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혹은 나랑 싸우는 상대와 마주선 존재, 이걸 R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괜찮아요? 이해 안 돼? 태연이 괜찮아? 유민이 괜찮아? 상대방과 싸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다. 근데 이걸 그냥 이제 문제로 그냥 가져가시려고 하면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쓰잘데기 없이 막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하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그럼 상대성이 지금 두 가지예요. 자, 여기에서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성이 있고요. 이렇게만 딱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비하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는 뭘 기준으로? 관계라는 말을 기준으로 똑같이 상대성. 여기서도 상대성. 이게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좀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옆에 좀 크게 이제 빈 곳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따로 적어 주셔도 되고, 지문에서 하실 때는 뭐 체크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둘 다 하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랑 분석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신채호는 조선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 곧 나의 나됨은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어려웠죠. 자, 지금 아라는 부분에서 자, 그 다음 챕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자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성. 자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 나의 나됨이 뭐야? 스스로의 거기 밑줄 고유성을 유지한다.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세세하게 정리를 해드리지만 사실상은 자성은 뭐랑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냐면 고유성. 내가 나라는 거. 고유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하려는 항성. 나왔다.
고유성을 유지하는 게 이제 뭐라고요? 항성이래요. 개념이 지금 되게 많이 나왔죠. 자, 항성은 한마디로 고유성을 유지하는 특성, 항성.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용하려는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변성행. 그럼 얘는 아까 뭐라고요? 변화에 적응하는 거랬죠. 변화에 적응. 됐나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자성이라는 개념은, 이거 봐봐요. 자성이라는 개념은 고유성을 유지시키는 항성.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변화에 적응하는 변성. 이렇게 두 가지라는 얘기였어요. 이래도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나눠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건 항성, 그 다음에 변성. 자, 그 다음에 아는 항성을 통해 거기 밑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그 다음에 변성을 통해 변성은 동그라미, 변성과 항성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변성을 통해 비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라고 했어요. 얘는 말 그대로 뭐랑 연결되는 거야? 여기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비하의 관계 속에서 뭘 한다고? 자기를 인식한다는 거였죠. 맞나요? 아, 자기의식이라는 게 있대요. 자기의식. 우리 아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신의 자각을 주체하면서도 비어와 마주한 존재라고 했잖아. 자, 요거 그대로 연결 가능하시죠? 항성은 자신을 자각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이렇게 쭉 연결되겠네. 그리고 변성은 여기랑 쭉 연결되겠네. 비하의 관계에서 나를 의식하는 거니까. 됐죠? 자,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이해를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텍스트에 나와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쯤은 가능한 거 부분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실제로 지문에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네가 만약에, 얘가 어쨌든 우리가 이 둘이 같은 속성이라는 걸 알았어. 같은 속성인 걸 알았고 얘는 둘 다 어때? 같은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묶여지는 거죠. 그쵸? 그럼 제가 이걸 1번이라고 설정을 했다라면은 그럼 저 같았으면은 여기서 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저는 1번이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를 2번이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실제 지문에서 푸실 때도 마찬가지 그 옆에다가 변성 있는 부분에 2번이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푸실 때 어려움은 좀 덜 느끼실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거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이렇게 못하지만 저는 지금 뭘 알려드리는 거냐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문이 나왔을 때 100%는 활용 못하더라도 조금씩 1%, 2%, 3%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자, 우리 자성이 그럼 어떤 카테고리에 있었던 거죠? 가장 얘네들의 상위 카테고리죠. 맞죠? 그러니까 자성은 당연히 뭐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지. 왜? 이 부분 때문이라도 변할 수 있는 거잖아. 자성은 이 둘이 포함된 거니까 얘는 변화하는 거에 적응을 하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가 변하면 요것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요. 요거는 정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제가 이걸 천천히 하나하나씩 분석해 드릴게요. 자, 신치호는 알을 소아와 대아로 나왔대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개념. 자, 아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네요. 자, 이번엔 아의 종류였습니다. 여기서는 뭐였어요? 아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 것이라면 이번엔 아에 대한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쵸? 종류. 아의 종류는 대아랑 소아라는 게 이때. 이게 이때. 얘가 도통 뭔지 이런 걸 생각하시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에 따르면은 소아는 개별적인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 자, 소아는 뭐라고? 개별적. 요것만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대아는 뭐라고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대로? 국가라고 돼 있죠. 국가와 사회 차원. 그쵸? 자, 이러면 분류가 조금 더 쉬워진 거죠. 그쵸? 아는 두 가지인데 소아는 개별적과 관련돼 있고 대아는 국가와 사회와 관련돼 있다. 자, 소아는 자성은 같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자, 거기까지만 끊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지문에서 연결시켜 볼 때는, 자, 소아 밑줄 쳐주시고, 자, 자성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옆에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플러스로 기호 한번 써주세요. 그 다음에 뭐야? 상속성과 보편성 같은 경우는 둘 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쓰신다고 한다면은, 자, 여기다 쓰신다면은, 자, 저는 여기서 자성은 있지만, 그 다음에 상속성인가요, 거기? 그죠? 상속성과 보편성을 못 봤는데, 상속성과 보편성은 X. 자, 여기서 이제 자성이 뭐였냐? 아까 여기에 대한 얘기였죠? 요거죠? 그죠? 자,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아, 자, 얘도 마찬가지 특징. 자성은 있고 상속도 있고 그다음에 보편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럼 벌써부터 이 둘의 차이 나오죠. 소아는 이걸 갖지 못하지만 대아는 얘를 가질 수 있다. 됐죠? 괜찮아, 아직까진? 자,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푸는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여기 상속성, 보편성 나올 때쯤에 상속성이 뭐, 보편성이 뭐야? 이렇게 한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궁금함을 갖지 마세요. 그런 궁금함 갖지 말라고. 설명 뒤에 친절하게 해줘. 뜬금없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대로.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자, 그래서 딱 가져갈 키워드만 딱 볼게요. 뭐냐? 자, 상속성은 거기 옆에 밑줄만 쳐주세요.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 밑줄.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 자, 그 다음에 보편성은 뭐야? 거기 밑줄.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 이러면 우리가 통째로 문장을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렇죠? 아가 어쩌고저쩌고 이건 모르겠고 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저희는 저런 특징이 있다. 자, 다시. 그럼 이거는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 상속성과 보편성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기입을 하고 싶다라면은 얘는 그냥 뭐야? 생명을 유지한다. 그다음에 보편성은 영향을 파급한다. 깔끔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생명 지속이죠. 뭐 지속으로 쓰든 유지를 쓰든 이건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상속성과 보편성은 거기도 밑줄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자,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도 하죠? 상호보완적 관계라고도 하죠. 그죠? 옆에 적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어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의 입맛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국어를 잘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입맛으로 어떻게 더 쉽게 정리해 줄 수 있냐. 이 너무나도 복잡한 텍스트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자, 우리 이것만 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겠지만, 자,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했어요? 대아가 어디 부분? 얘가. 그 다음에 자성은 원래 공통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성 공통적으로 있죠? 그 다음에 뭐야? 거기 항성과 변성의 조화. 여기 항성이 뭐였어? 항성이 요거였죠. 여기 변성이 이거였죠. 그쵸? 요것들의 조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대하에, 자, 이번엔 여기는 사례별로 좀 다른 거니까 요거는 좀 적어줘 주셔야겠죠. 그쵸? 자,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거기 밑줄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할 것이며.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변성이 뭐라고 했죠? 어떤 변화에 적응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했죠? 환경에 순응하지 못한대. 왜? 그렇죠.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당연히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항성은 되는데 변성이 안 되는 경우는 어쨌든 변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화 적응이 안 되니까 환경에 대해서 적응도 안 될 것이다. 좀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뭐야?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자, 그럼 항성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환경에 거기 밑줄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 아까 여기에서 쭉 연결이 됐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주체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자신이 자각하는 거에 대한 주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게 항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환경만 적응하니까 사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희미해져 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뭐라고 돼 있다? 우월한 비하에게 정복당한다. 자, 여기 그대로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항성이 적고 변성이 되는 경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옆에 이런 현상이 있었죠. 비아에게 정복당한다.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지금 방금까지 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아의 성질들, 아의 개념, 아의 종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자, 넘겨주시면 자, 일본 제국주의에 직면하여 라는 게 뭐야? 우리 일제강점기란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자,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였다. 그럼 신국민은 그냥 동그라미 한 번 정도는 쳐주셔야겠죠. 왜?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까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신국민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속성, 동그라미, 보편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아.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대아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가는 애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신국민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됐죠? 신국민. 그 다음에 역사의 주체적 의식이라는 항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정신이라는 변성 동그라미. 자, 여기서 또 만약에 이해가 한 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성이 뭐였다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 굿! 비하랑 상대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의 비하가 누군 거야? 일본이 되는 거죠. 됐죠? 일본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 변성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춘 조선민족의 근대적 대하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자, 거기 있죠. 동양주의에 반대한다. 자, 근데 동양주의의 특징이 방금 하나 쓱 지나갔어. 뭐야? 일본을 중심으로 해야.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아니야? 자, 동양주의는 비하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자는 길.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다시 바꿔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일본을 중심으로 대항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야? 나의 지금 상대편이 이미 일본인데 얘를 따라가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친 짓이긴 하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선 민족인 거기 밑줄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 중심의 그건 서구 열강을 대응하자는 그 주의를 같이 따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꼴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아가 위협받는 데잖아.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라는 게 뭐 어떤 얘기겠어요? 친일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거기 밑줄 아 속의 비하. 자, 아 속의 비하가 그럼 뭐야? 그렇죠. 우리나라 민족이지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애들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비하에도 거기도 밑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하 속의 아. 이건 무슨 말일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뭐야? 적이잖아. 내가 상대하는 적인데 아까처럼 뭐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애잖아. 맞죠? 도와줄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그죠? 얘는 그럼 비하 속의 아란 얘기죠. 일본 사람인데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애들. 그러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본 민중 중에서도 식민지를 반대하는 친구가 아까 방금 여기서 언급했던 뭐가 되는 거야? 비아 속의 아가 되는 거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민중은 비하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거기 밑줄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다. 친일파를 제외한 이거네요. 그는 조선 민족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이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들과의 거기 밑줄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아로 설정한 친구들이랑 비하 속의 아들이 연대를 하면서 이런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그런 식민지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중연대 밑줄 쳐주시고요. 민중연대. 자, 그럼 이 민중연대가 뜻하는 게 뭐였다고? 아까 얘네들 간의 연대라고 했었죠. 그쵸? 이거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지문으로만 읽는다고 하시면 사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분석을 해내면서 어느 정도 공통점이나 연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고3 기출이든 공군사관학교 기출이든 간에 요것만 확실히 되면은 이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있는데요. 요 4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자, 풀어보시다가 좀 내가 어려움을 겪겠다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참고를 하셔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보일 테니 바로 풀 수가 있겠죠? 자, 요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냥 봤어요. 다 하셨죠? 응? 아이고. 자, 아마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를 제일 힘들어 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왜 그러냐? 사실 제가 여기서 더 설명할 수 있었는데 더 설명을 안 했어요. 자, 뭘 안 했을까? 그 항성과 변성과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상속성이 어쨌든 뭐에? 자아의 생명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편성이라는 건 영향력을 파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항성이 높은데 변성이 없어. 그럼 환경 적응을 못해서 결국 멸절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멸절한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죠?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뭐가 실현이 안 된다는 거야? 요런 경우는 보편성이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향력의 파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하에 정복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얘기했었으면은 솔직히 금방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안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1번은 그래도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쵸? 자, 1번은 답이 4번이었습니다. 네. 아니, 대하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하면 대하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런 건데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네. 5번이라 하셨죠? 그쵸? 자, 이건 정확히 어디 있냐? 자, 민중연대의 의의가 뭐였냐? 그게 맨 마지막에 있죠. 그쵸? 자, 맨 마지막에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잖아. 의의가 뭔지는 아시죠? 오케이.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자, 요거는 하나하나씩 한번 갖고 가볼 겁니다. 자, 1번. 자성을 갖춘 모든 안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자, 요거 틀렸죠? 왜 틀렸죠? 자, 그냥 틀렸죠가 아니라 왜 틀렸죠까지 가야 돼? 근거까지 가야 돼요. 왜 안 되는 거야? 그쵸? 자, 자성을 갖춘 이는 어떻게 나눠진다 했어? 요렇게 나눠지잖아. 그리고 제가 자성에 대한 설명 다 했습니다. 그쵸?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 거는 여기에서 대아밖에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 실현된다?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아니죠. 왜? 소아는 뭐가 없다 했어? 상속성과 보편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대하에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자, 혹시 3번 하신 분 있습니까? 3번 안 하셨어요? 아무도? 근데 자, 생긴 건 그렇게 보여. 그쵸? 제가 여기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 그쵸? 근데 보편성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전제를 갖고 가야 돼요? 보편성과 상속성은 서로 어떻다 했어? 관련이 깊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한번 틀이 더 있었던 거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상속성이 실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안 되면 상속성도 안 돼. 사실은. 둘이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고요. 4번에 황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하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어쨌든 실현되지가 않는다. 그게 정답이지요. 그럼 5번 보시면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 이거는 말조차가 안 되지. 애초에 소아는 뭐가 없어? 상속성과 보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 다음 것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신채호가 조선상고사를 쓴 건 대하인 조선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 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지문에 나와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2번.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거. 이 동양주의가 뭐였죠? 누구 위주라고 했죠? 일제 위주라고 했죠? 그죠?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형성이 작아짐으로써 이것도 연결되죠? 그 다음에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3번.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하인 조선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자, 어디서부터 걸려야 정상이야? 비아와의 연대라고 되어 있죠. 우린 비아와의 연대가 아니라 비아 속의 아와 연대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키워드 하나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신치호가 독립투쟁을 한 것은 비하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예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그래서 투쟁해야 된다. 이것도 지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5번. 신치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신민주의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하 속의 아와 연대하여 요게다가 아까 3번이랑 완전히 대비되는 선지였네요. 그쵸? 혹시 이거 틀리신 분 있으세요? 틀렸어요? 문제를 잘못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보기 문제 잘 읽으세요.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그냥 보기를 읽는 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기억 미음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부터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한, 자, 본위라고 했어요. 본위가 판단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자각하는 거네. 맞아? 연결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2번 니은이 자각. 자기의 처지나 능력을 깨닫는다. 이것도 맞겠네.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여럿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자, 요게 틀렸죠? 얘는 여럿 가운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그냥 찾은 거잖아. 그 자를 찾은 거니까 여럿 가운데라는 부분이 틀렸죠. 그쵸? 여러분들 요거 어휘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휘 문제 요즘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이번에 3월 모의고사 고3 행님들, 고3 언니들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어땠냐? 어휘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들도 저는 어휘력 박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 고3이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더 할 게 많겠죠? 예.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막 존망 이런 거 몰랐잖아. 그죠? 존망. 존재하냐 망하냐 이 뜻인데 방금 다르게 들으셨죠. 그쵸? 안 된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문학을 좀 해볼 것인데 문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좀 어려워할 만한 부분을 갈지 자, 184페이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고전시가 중에서 특히 어떤 것? 자연친화와 관련된 것들. 요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30분 안에 이걸 다 하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일부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지금 총 6개잖아요. 1, 2, 3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4, 5, 6수 요 부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비문학 하실 때 요거 그냥 찾으면서 하니까 그래도 해볼만 하셨죠? 아니었어요?
이거 제가 설명드렸었나요? 이거? 고전 시간은 뭐 대부분 어떠한 주제를 하고 막 그런 얘기들 했었어? 안 했었죠. 그냥 뭐 중세국어 어떻게 읽냐 이것만 잠깐 얘기했었죠. 아래아가 제일 힘드시니까. 그죠? 고전 시가나 뭐 고전 소설, 한마디로 고전 문학은 되게 신기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국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제일 어려운 과목이고요. 내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어졌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어. 그럼 존나 쉬워지는 과목입니다. 네. 왜냐? 고전 시가든 고전 소설이든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뭐가 가능하다?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유형화가 가능해요. 그 외에 뭐 쩌리들은 그냥 그게 완성이 됐을 때 보시기만 하면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자, 고전시가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 중에 지금 하나인 자연친화라는 거. 자연친화가 뭐예요? 일단은 저는 이런 거를 거창하게 생각해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친화가 뭘까? 그냥 단순히 이거야. 난 어디에 있어? 자연에 있어. 그러니까 자연에 내 근처에 있으니까 당연히 친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뭘 전제를 하냐? 자연친화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애초에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이 자연이 되어야 됩니다. 자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연친화다 보니 그럼 얘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겁니다. 그쵸? 근데 자연친화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런 건 꼭 까먹으시더라고요. 왜? 자, 자연친화에서 뭐도 나오냐? 뭐 경치에 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경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감각이죠. 그래서 얘는 자연 친화 작품인 그 시에서 경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시각적인 심상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쵸? 시각적인 심상. 자, 그리고 이제 자연 친화가 나오면 보통 요거랑 대립되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자, 여기랑 대립되는 게 이제 뭐냐? 혹시 아세요? 두 분? 규민이 아세요? 자연이랑 대비되는 거 모르세요? 응, 속세, 그쵸? 속세가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얘랑 대비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건데 여러분들 이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속세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간관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실래요? 딱 두 가지 정도 나눠질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 같긴 해. 쌩까잖아. 아니야, 접해 그냥? 쌩까죠? 무시하죠? 회피하죠? 그쵸? 그래서 요런 속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 회피한 태도를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랑은 상관없다. 속세는 나랑 상관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좁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속세를 대놓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싫은 게 있을 때 회피하거나 아니면 지랄하거나 이렇게 크게 두 줄기로만 나누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자연친화라고 해서 단순히 이것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것도 나오냐. 내가 자연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먹고 살려면은 삐까뻔쩍하게 지내야 될까? 아니면 소박하게 지내는 게 좀 더 나을까?
소박하게 지내야겠죠. 그죠? 자연에서 있는 거 그냥 뭐 갖다 쓰고 막 그래야 되잖아. 내가 자연을 정말 좋아한다면은. 그죠? 막 괜히 뭐 산속에 막 뭐 궁전 같은 거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 아, 뭐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죠?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도 뭐랑도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 정말 많이 합니다. 소박한 삶이라는 거. 근데 그냥 소박한 삶에서 끝나지 마시고, 자, 뭐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나오는 자연물들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자연물들을 이용하는 삶이 뭐가 되는 거다? 소박한 삶이다. 자, 이 작품은 다행히도 현대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잘 모르시겠다면 옆에 있는 현대어 분석을 기준으로 네, 보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뭐라 나와 있냐면은, 그 전에 이제 만흥이라는 작품인데, 자, 이 만흥은 흥으로 뭐 가득 찼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흥이겠어요? 자연에 대한 흥이겠죠. 그죠? 김이 듣고 있니?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딱 3수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지금 산과 시내 사이 바위 아래에, 그럼 여기가 지금 어쨌든 공간이 뭐야? 자연이죠. 여기에 지금 뭐야? 띠집을 짓노라 하니, 움막을 지으려고 하니. 자, 이 움막이라는 게 이제 뭐냐? 뭘까? 뭘로 만들어졌을까? 나무? 보통 풀입니다. 풀 엮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푸릇푸릇한 풀 말고요. 억센 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풀을 엮었다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얘는 자, 집을 뭘로 지었다는 얘기야? 풀로 지은 거니까 뭐야? 자연물을 이용한 거네? 그럼 얘도 소박한 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요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모르는 놈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네, 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자, 모르는 사람들 밑줄 쳐보자. 자, 그 전에 이거부터 볼까요? 나의 뜻이 뭔데? 지금 아까 처음부터 설정해드렸죠. 뭐였죠? 그죠? 소박하게 사는 거. 자연 친화죠. 자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뜻을 모르는 애들은 어디에 드릴까? 그치? 맞아요. 자, 거기서 모르는 놈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속세의 사람들이에요. 속세의 사람들은 뭐하고 있대? 비웃는다고 한다마는, 그치? 비웃겠죠, 그쵸? 근데 밑에 어리고 혐의 뜻에는 네 분인가 하노라.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도 한번 보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것도. 자, 여기서 어리고가 뭐로 해석되고 있어요? 어리석고예요. 옛날에는 어리고가 어리석고로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어요. 지금의 어리고는 뭐예요? 제가 말 그대로 영한 거잖아. 그치? 나이가 어린 거. 그죠? 그리고 샤암이라는 것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옆에 그 185쪽에 보시면은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하얌의 뜻에는 네 분. 자, 그러면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곧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화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뜻에는 뭐야? 내 분인가 하노라.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 뜻에는 뭐야? 나의 분수에 맞는 삶이네. 그럼 이거는 자, 소박한 삶을 사겠다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신 거죠.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 보리밥이랑 풋나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리밥은 왜? 뭐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자, 풋나물은 뭐야? 산에서 난 나물 그냥 아무거나 캐다 먹은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연친하고 또 소박한 삶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소박한 음식에 해당하는 거겠죠? 소박한 음식. 물론 요거에 관련해서도 한자성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뭐냐면요. 지금 일단 알아만 두세요. 그냥. 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 고전어휘에서도 나올 수 있는 네, 어휘긴 해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단사표음이 뭐냐면, 단사표음은 대나무로 된 도시락이에요. 대나무로 된 도시락. 표음은 표주박으로 된 음료수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단표누항에서의 이 단표는 단사표음을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누항,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가난 혹은 소박 연결돼요. 그럼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 소박한 것들과 연결되는 거죠. 자, 대나무로 만든 도시락, 표지박으로 음료수. 자, 이게 왜 소박한 음식이라고 했죠? 어쨌든 간에 소박한 삶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 자연물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했었죠. 그럼 다 연결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게 1학년쯤 돼가지고 고전시가를 막 외우실 때 원래 어떻게 외우시냐? 대부분은 어떻게 외우시냐? 그냥 여기 있는 한자성어 그냥 들이다 외우고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끝나고 다 까먹지. 이렇게 연결하시라고. 소박한 걸 자연물을 이용한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은 그럼 당연히 자연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거기서 밥을 간단하게 먹고 그런 것들은 다 소박한 삶이랑 연결이 가능하신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암기의 양을 최대한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먹고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진 온이로라. 자, 바위 끝이나 물가에서 실컷 놀겠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자연 친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일이야. 자, 그 밖이면 일단 어디겠니? 그렇지. 자연 공간 아니면 속세겠죠. 그럼 다른 일은 속세에 대한 일이겠죠. 그렇죠? 그럼 속세와 우리 자연 외에 속세에 대한 일은 부러울 까닭이 있겠느냐? 부러울 줄이 있으랴?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부러워한다는 거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부러워하지 않겠다. 회피, 연결 가능하죠, 또.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표현이라고도 하냐? 표현법. 나 부러워하지 않는데 저렇게 물어보면서 얘기했어.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죠. 서리적 표현. 그죠? 막상 표현들 다 배우셨는데 써먹으려고 하니까 좀 빡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입니다. 마지막 수. 요것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자, 여기서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어쨌든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한들, 지금 비교해야 될 대상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쵸? 나 뭐 봤어, 일단? 나 뭐 보고 있어요? 산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그리워하던 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거 말고 임이 나왔네요. 그쵸? 근데 얘가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보다 더해야겠는가? 그럼 뭐가 더 반갑다는 얘기예요? 선이 더 반갑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그래도 현대어로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해석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데 요거 왼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한번 보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 이렇게만 띡 나오면 여러분들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쵸? 자, 여기서 오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게 나온다 하면은 옆에 한들 적어주시면 조금 더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거기도 마찬가지. 어쨌든 난 산이 더 반갑다라는 말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서리적 표현으로 말한 거예요. 그쵸? 서리적 표현. 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그러니까 누가 말씀도 없고 웃음도 없어요. 누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 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무슨 표현법? 무슨 법? 의인법이죠. 그죠? 의인법이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못내 좋아하노라 라고 했어요. 못내 좋아하노라. 그럼 못내 좋아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거라는 얘기죠. 자연 친화라는 얘기죠. 산 좋아하면 됐죠.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세국어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휘들이 바뀌기는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방금 뭐가 있었어? 좋아하노라라는 말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좋다라는 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볼 수가, 아이고, 잠깐만. 이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중세국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좋다라는 게 있고요. 교타라는 말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교타가 좋다의 뜻이고요. 자,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맑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은근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거